자, 참 배경을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재테크 중독에서 자유로운 사회와 경제 만드는 게 이게 민주당 정권의 과제라 이겁니다. 과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에 10년 안에 이거 못 만들면요, 우리 자녀들 앞에는 지금껏 경험 못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말 있죠. 현재 대한민국 모습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늙은 사람들은 은퇴를 못하는 사회. 예?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늙은 사람들은 60 넘어서 70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찾을 수 없고 희망이 없고 앞으로도 더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묘사하는 하나의 이 한 문장 아닙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한국 사회와 경제의 모습은요,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축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후진국형 산업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더 노골적으로 하면 식민지형 산업체계를 했잖아요. 이 속에서 탈공업화 충격이 최악의 격차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출산과 고령화. 이거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내수 취약성이, 그러니까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한 1%포인트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10년 안에는 0%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속도로 가게 되면요, 산업체계가 굉장히 단조해요. 제조업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공서열제입니다. 그러니까 위계제사예요. 위계제. 사장부터 전무, 상무 쭉 해가지고 계급제사회잖아요. 네? 요즘 많은 직장들이 팀제를 도입했지만은 우리나라는요, 팀제가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네? 작동 안 해. 예, 기본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위계제가 내용적으로는 위계자가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계제사에 맞는 건 뭡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대기부터 저 밑에까지 쫙 줄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교육도 사람을 만드는 것도 딱 줄 세우는 교육이지. 네? 모노칼라형 하나의 모습으로 딱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은 극대화되지죠. 서로가 협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다 비슷한 사람인데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능력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인 거야. 누가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예? 협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를 때 협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갖고 있는 능력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래서 줄 세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 제조업 사회 속에서 못 벗어나.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줄어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조업 시대 때 그나마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자격증으로 폐쇄형 일자리 만든 부분 있잖아요. 주로 뭡니까? 대표적으로 문과에서는 뭡니까? 사법고시,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과에서는 의사. 이걸로 대표되지는, 예? 그렇죠?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위 말해서 폐쇄성, 이게 폐쇄적인 거잖아요. 예? 이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려면은 통과를 해야 되잖아. 제한적으로 제한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지대추구형 일자리지. 예? 지대추구형. 모두가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게 폐쇄적인 거잖아요. 여기에 더 경쟁이 치열해지지요. 갈수록 더. 어? 이게 바로 사교육비 압박을 시키고,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로 연결되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앞에서 했듯이 대한민국 부동산 블랙홀이 만들어진 겁니다. 부동산 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자산은 부동산 중심이니까요. 재벌건설, 금융, 언론, 모피아들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가 세계 최대의 가계부채.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계부채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취약해. 왜? 돈 갖기 바쁘니까요. 원리금 상환하기 바쁘니까. 그리고 주거비가 높으니까는 출산을 못해. 결혼도 못하니까 출산을 못하고 격차는 갈수록 확대가 돼.
저소득층은 생계가 그러니까 위기를 생계를 지금 위기에 놓여 있죠. 저소득층들이요. 중산층의 미래는 불안하죠. 언제까지 일할까? 예? 툭 하면 구조조정한다 그러고 성장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게요.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자본주의는요, 우리가 성장에서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 사회주의보다 유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리해. 근데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죠. 불평등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를 우리가 채택한 이유는 뭡니까요?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수백 년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장의 과실을 일종의 그러니까 분수효 분수효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혜택을 본다 이거죠. 똑같이 혜택은 안 보지만은 대부분이 혜택을 본다 이거죠. 대부분이. 중국이 고도성장기에 그게 작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는 7, 80년대 고도성장 때는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혜택을 적게 보냐 많이 보냐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성장할 때. 근데 성장이 끝나게 되면요. 우리가 성장률이 연평균 0.5% 떨어지잖아요. 그럼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하위 50%는 소득이 감소합니다. 하위 50%는 소득이 감소해요. 이런 끔찍한 사회가 옵니다. 여러분 소득이 감소하는 거를 최근에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서 조금 경험해봤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10년 안에요. 10년 안에. 소득이 감소하는, 그럼 이건 자본주의라는 게,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본주의를 우리가 간 거예요. 성장을 못 만들어내는 자본주의? 이게 도대체 우리가 왜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 거냐고. 이런 질문이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자, 이거 봐보세요. 성장률 봐보세요. 연평균 성장률을 지난 2000년 이후만 봐보세요. 2000년부터 2005년간으로 따르게 날랐을 때 5%에다가 4.4% 떨어지고 3.1% 떨어지고 3% 떨어졌다가 지금은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네? 2%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앞으로 10년 안에 1%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얘기예요. 성장 중단의 도래가. 네?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지금 추세잖아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경제를 운영하면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도래합니다. 서민들한테는 지옥이 도래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 자, 거기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수출 하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우리가 201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해서 FTA를 공격적으로 추구한답니다. 세계에서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맺은 나라 2위일 정도로. 예?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낮아집니다. 더 낮아져. 문제는요. 예?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더 낮잖아요. 예? 더 낮잖아. 우회가 세계 평균이고 밑에가 한국인데 2010년 이전은 더 높았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FTA를 공격적으로 추진한 2010년대 이후에는 세계 평균보다 낮아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지고.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의 연평균 증가를 봐보세요. 성장률을 봐보세요. 금융위기 전에는 한 8.8%였어요. 연평균이요. 이게 3%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제조업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9.3%에서 2.4%로요. 제조업이 그만큼 지금 역할이 빠르게 지금 소멸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빠르게요. 수익률도 봐보세요. 수익률 떨어지고 있죠. 네?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게 부산시입니다. 부산을 제가 뭐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부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뭐냐면 성장의 중단이기.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농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도시조차 농촌화되어 가고 있어요. 농촌화의 특징이 뭡니까요? 예? 농촌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만 남는, 애기 울음소리가 찾을 수 없는 이런 게 농촌의 모습이잖아요. 인구 구조에서. 예? 부산의 인구가요, 1995년에 인구를 정점을 기록합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여기서 통계 수치로 보여주는 수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더 동일하게 지는데요. 이거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원을요. 그래야지만 이 구조의 변화를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가 진행되잖아요. 자, 부산시의 경제 성장률 변화를 봅시다. 부산시가요, 2003년부터 약 20년간, 지난 2000년대 20년간 제조업 연평균 성장률이요, 전국은, 대한민국 전체는 4%가 넘는데, 부산은 1.7%가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잖아요. 네? 근데, 중심 산업이 취약한 거예요, 부산이요. 성장률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산과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을 봐보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1991년을 제가 이걸 고비점으로 쫙 가잖아요. 1931년부터 2020년 32년간이요. 대한민국 전체로는 성장률이 4.7, 연평균 4.7%로 했어요. 근데 부산시만 보게 되면 3.1%. 배율이 그러니까 한 67%도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도 안 된 거예요. 기간별로 보게 되면 김영삼 정권은 93년도부터 97년이지만은 91년도부터 땡겨가지고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8% 성장했는데 연평균, 부산시는 5%, 5.1%. 네? 배율로는 64%. 김대중 노무현 정권 98년도부터 2007년이죠. 이때 대한민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5.1% 떨어집니다. 부산시는 3.8%까지 떨어져. 네? 그래도 전국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한 75%. 그러니까 부산시가 대한민국 성장률을 앞선 때가 한 번도 없어. 이명박 박근혜 때 8년 동안 9년 동안에는요.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은 3.2% 떨어지는데 부산시는 2.2%. 한 70%로 70%도 달성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대한민국 전체 2.4%. 코로나도 있었고 했으니까 부산시는 1.1%. 이제 1%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요. 성장률이. 네? 0%대로 부산시는 조만간 진입한다 이거예요. 네? 배율이 50%도 안 돼.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 50%도 안 돼. 부산시에 그러니까 성장률은요. 최근에 부산시의 많은 경제 현상들은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떠나고. 자, 부산시의 인구 구조에서 그게 딱 드러납니다. 2030 청년들의 인구에서 봐보세요. 전체 인구가 청년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19%가 감소했습니다. 2000년부터 23년간 지난해까지요. 청년 인구가 전체적으로 다 감소하니까는 대부분이요. 근데 부산시는 그것의 거의 2배라면 38%니까 36.4%가 감소했어요. 부산은.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부산시 청년들의 인구가요. 65세 이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전체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네? 어느 정도? 한 40%포인트 이상 더 높아요. 네? 이게 뭡니까? 청년의 인구가 빠르게 줄고 소위 말해서 노인들 인구가 소위 말해서 나이 많이 먹은 고령층이 빨리 줄고 이게 농촌의 모습이지 뭐예요. 농촌의 모습이잖아요. 그 결과가 여러분 최근에 그러니까는 많은 데서 우리가 그러는 게 부산에 그러니까 이 자영업에 어려움을 얘기잖아요. 남포동 부산대 쪽이 부산의 대표적인 그런 건 저거잖아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상가 공실률이 그러니까 봐보세요. 대표적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었었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 초기 때 그러니까는 2년 전에 10%대에 있던 것이 그 2배 정도로 증가했잖아요. 2배 정도로. 이게 부산 대표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요. 부산시의 음식점 폐업수 2022년 대비해서 지금 10월달인데 아직 1년이 다 안 간 거죠. 10월달 기준으로 1721개가 2020년에 폐업을 했는데 올해는 10개월 중에 2200개 정도가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앞에 부산시에 그러니까는 경제 역동성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떠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빈집이요. 2020년도에는 한 5070채가 빈집이 있었는데 지금 11,400채 2배가 넘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허가된 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산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짓게 하는 것은 허가된 주택만 기준하는데 무허가 주택도 꽤 있거든요. 이것까지 보면 더 많죠. 부산의 빈집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고령층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집이 빈집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충격이 지금 진행이 시작됐고요. 제가 저기 2022년 말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건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산업체계, 자, 이거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의 충격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자산을 하는데, 세습할 자산이 없는 가구. 대다수 서민들이죠. 이들은 뭡니까? 이들이 희망을 가지려면 소득 창출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득 창출 기회가 갈수록 더 없어지고 있잖아요. 소득 창출 기회는 일자리인데. 그렇죠? 세습할 자산이 없는 가구들. 세습할 자산이 있는 가구들. 주로 부동산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 충격이 진행되면은 자산 가치가 크게 줄어들 게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충격. 현재 지금 우리가 산업체계 충격과 교육 시스템 충격,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의료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그렇다며요. 부산에 지금 한 20여 개 대학이 있는데 이게 한 4개 정도로 조만간에 다 줄을 거라고. 예? 교육 시스템 충격. 이게 이제 부동산 충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충격이 이게 진행되면요. 이거 수습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제가 볼 때.